그러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추가된, 그죠? 바로 독서 지문, 2개의 지문입니다. 알겠죠?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리지 않을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창의고 시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창의고는 항상 이 독서 지문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 7, 8문제 정도 선으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서 문제 한 3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 문법 문제 3분의 1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지문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비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다만 다행인 거는 창의고 자체는 문제 난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준 문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고 오답하고 익히고 하면은 아마 시험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론이나 이런 건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 바로 2020년 고1 3월 모의고사에 실렸던 그 뭡니까? 언어와 뇌라고 하는 인문사회 복합 질문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봅시다. 실어증이란, 그쵸? 자, 실어증이라고 하는 거. 그치? 자, 한자로 하면 이제 잃어버리다 할 때 그 실, 그 다음에 말씀어서 말을 잃어버린 그러한 증상이죠. 그래서 실어증이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실어증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지금 내려놓고 있죠. 바로 이게 실어증의 개념, 즉 정의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865년 프랑스의 외과의사 브로카는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했다. 자, 여기서 지금 브로카라고 하는 외과의사가 실어증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발견을 했는데 바로 어디에서?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부위를 바로 뭐라고 했다? 브로카 영역이라고 했다. 자기가 발견을 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명역이란 명명하고 이것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어증의 첫 번째 모습으로서 브로카 실어증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 여러분들 그 교재를 펼쳐놓고 보세요. 알겠죠? 왜 옆에 정리할 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부러 옆에 빈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이 내용 정리하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펼쳐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옆에다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실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뭐다? 바로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실어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의사죠. 바로 브로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는 게 먼저 제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프랑스 외과의사 브로카가 1865년 발견을 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브로카 실어증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바로 뭐다? 바로 브로카 영역.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 측두엽
사이가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즉, 바로 뭡니까? 좌뇌. 인간의 이제 왼쪽에 있는데, 뇌는 두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크게, 알겠죠? 좌뇌와 우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뇌 중에 어떻게? 좌측에 있는 뇌의 전두엽은 앞부분이고 측두엽은 옆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과 옆부분 사이 여기 있는 어떤 지점에서 손상이 되었더니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 브로카라고 하는 의사가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카 영역, 그렇죠? 영역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후 1874년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베르니케는 자, 두 번째 이제 의사로 베르니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독일의 의사랍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좌뇌의 두정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어증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바로 뭐라고 했다? 이 부위를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것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바로 뭐라고 했다?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브로카 실어증에 이어서 플러스 두 번째 실어증의 모습도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베르니케 실어증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뭡니까?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 베르니케가 1874년에 발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봐도 뭡니까? 바로 이 첫 번째 문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실어증이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고 가면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베르니케 실어증을 다시 정의를 하면 이것은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좌뇌의 두정엽 아래 요 부분이 그쵸? 영역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다른 실어증을 발견을 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브로카 실어증이나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나오는 증상은 똑같아. 그렇죠? 말을 잃어버린다는 증상은 똑같지만 손상되는 부위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뭐다?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겠다. 실어증을 뭡니까? 토대로 해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하고 있는가라는 게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건 다 치워도 되겠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의 핵심은 바로 결합주의 이론이라는 것이고, 자, 이 결합주의 이론은 바로 뭐다?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라고 바라보는 이론이라는 거죠. 다른 이게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설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으로 그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합주의 이론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였다? 바로 베르니케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베르니케 모형으로 그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르니케 모형은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이후 1885년 리스트하임은 베르니케 모형의 개념 중심부를 추가하여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가 결합하여 언어가 처리된다는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바로 뭐다? 리시트하임 모형이라는 것이고, 자, 이 리시트하임 모형의 핵심은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거기에 플러스 개념 중심부가 결합해서 언어가 처리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각각의 이제 모형의 차이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베르니케 모형은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만 같다면 그 다음에 리스트하임 모형은 바로 뭐다? 베르니케 모형과 영역과 브로카 영역의 플러스 개념 중심부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부분이 하나 더 합쳐져서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으로 자, 리스트하임 모형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일종의 머릿속 사전이기 때문에 얘는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에는 바로 뭡니까? 단어들이 저장이 돼 있고 그러면 브로카 영역은 그 저장된 단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개념 중심부는 뭐다? 그렇죠? 바로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개념 중심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리스트하임 모형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으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브로카 영역은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는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언어 처리 과정 이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여기서 최근에는 결합주의 이론, 즉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 언어 처리 과정 이론의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베르니케 모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르니케 모형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바로 베르니케 영역과 그렇죠. 바로
뭡니까? 좌뇌 이제 그 뭡니까? 두 정역 아래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 언어가 처리된다라고 보는 모형이 바로 베르니케 모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885년에 리시트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리시트하임 모형은 그렇죠? 자, 바로 베르니케 영역,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 다른 걸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개념 중심부 부가 결합하여 언어가 처리된다고 본 게 바로 리시트하임 모형이라는 것이고, 자, 이 리시트하임 모형에 따르면 첫 번째 베르니케 영역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바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브로카 영역은 그렇죠? 바로 단어를 조합을 해서 이를 통해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념 중심부는 그렇죠? 바로 뭐다?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왜? 천천히 적어도 돼요. 너무 급하게 안 적어도 돼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너무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적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언어 중추들이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말로써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조그맣게 별표를 하나 하고, 그렇죠? 자, 각 모형의 언어 처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베르니케 모형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상호
교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언어가 처리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거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리시트 하임 모형에 따르면 그렇죠? 자, 요거는 다 보고 그리도록 합시다. 자, 추가된 개념 중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는 베로니카 영역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이 있는데 그쵸? 자, 베로니카 영역에서 베로니케지 쏘리 못하네요. 자, 베로니케 영역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단어를 소리 형태로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는 바로 뭐다?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이나 담화라고 했죠? 발화 생성이죠.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영역인데 베로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은 서로 교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베로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으로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중심부는 바로 뭐다? 의미 형성 혹은 해석을 하는 언어 중추인데 이런 형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쌍방률로 가능하지만 여기는 일방만 가능하다.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베르니케지 왜 이렇게 못하고 나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은 아니고 뒤에 더 있는데 좀 글이 길어서 선생님이 반 잘라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리스트 하임은 자신의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바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우선 듣기 과정은 자, 첫 번째로 듣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들을 때는 뭡니까? 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듣기 과정에서는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 개념 중심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라면 첫 번째로 바로 뭐다?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베르니케 영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를 하고 즉 자료를 막 검색해가지고 개념 중심부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 의미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에 비해 말하기 과정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말하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말하기 과정은 바로 뭐다?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순서로 이제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여, 그쵸?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자,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브로카 영역으로 다시 보내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브로카 영역에서 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만든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의 모형에는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그는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죠. 즉 마지막 이 부분은 바로 뭐다? 그렇죠? 리시트 하임 모형의 한계 혹은 문제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리시트 하임 모형까지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트 하임 모형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 원래 리스트 하임 모형 밑에다가 적어두면 좋은데 따로 빼서 적도록 합시다. 그냥 밑에다 적읍시다. 그렇죠? 자, 3번. 리스트 하임 모형이 세 개가 있었지. 잠깐만. 앞에서 어떻게 필기가 있었지? 까먹었다. 지금 난리 났어. 왜 이렇게 난리 났어? 응? 졸려가지고. 실망인데? 집중 훈련돼. 그러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라기보다는 밑에다가 이것도 역시 그냥 작은 별표로 합시다. 알겠죠? 자, 리시트 하임 모형에서의 듣기, 말하기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죠? 자, 첫 번째 듣기 과정에 따르면,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 이쪽으로 이동하는 순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정을 세분화시키면은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 전달이 되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렇죠?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그렇죠?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 전달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개념 중심부가 그렇죠? 자, 송부받은 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상대방이 무슨 의미를 이렇게 의미로 얘기했는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개념 중심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하기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죠? 이 말하기 과정은 바로 뭐다?
개념 중심부,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다시 브로카 영역, 이렇게 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렇죠? 자, 개념 중심부는 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을 해서 이를 통해 브로카 영역을 거쳐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 전달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은 바로 뭐다?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브로카 영역에 송부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 브로카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영역에서 어떻게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뒷페이지에 적어도 돼요. 왜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응? 그치? 뒷페이지도 일부러 만들어 놨으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 다 적었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문제점이 제시가 됐었죠. 그쵸? 자, 문제점이, 자, 리시트 하임 모형의 한계가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였다? 그쵸? 자, 실제 발음은 어떻게? 발음 기관은, 그쵸? 움직여 소리를 생성을 하는데, 그쵸? 소리 생성 과정이 빠져 있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한계였고, 그죠? 자, 두 번째 한계는 바로 뭐다? 개념 중심부의 정확한 위치가 규명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어서 계속 봅시다. 자, 이후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를 토대로 1964년 게시윈드는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뭐다? 게시윈드라는 사람이 제시한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는 리스트하임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자, 요런 점은 이제 차이가 된다는 거죠. 바로 뭐다?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했다는 거야. 왜?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왜 집어넣어야 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새롭게 완전히 이거는 다른 그 뭡니까? 뭔가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바로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했다는 점이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림은 게슈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으로, 자, 여기 이렇게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과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시각 영역,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라는 4개의 언어 중추를 중심으로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 게슈윈드는 기존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는 대신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한다고 설명하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통점은 바로 뭐다? 자,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뭡니까? 리히트하임이 제시한 이론을 그대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리히트하임 모형과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거는 리히트하임 모형과 공통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차이는 바로 뭐다? 이 브로카 영역은, 베르니케 영역은 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바로 뭐다?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베르니케. 쏘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리히트하임 모형과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는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가 바로, 그렇죠? 자,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이죠. 그렇죠? 자, 요거는 바로 뭐다? 1964년 게슈윈드가 주장한 이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리히트하임 모형에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뭐다? 얘가 제시한 것은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과,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자, 색깔 다른 걸로, 자, 기본 청각 영역은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기본 시각 영역은, 얘는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자,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설명이, 딱 공통적인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제시가 됐다. 그렇죠? 바로 기존에 이제 개념 중심부가 하는 역할을 사실은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이 한다라는 거. 즉 바로 뭐다? 바로 의미를
해석하고, 그쵸? 앞에서 의미 해석하고 뭐라고 했었지? 개념 중심부는 하는 역할이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해석하고 갑자기 왜 이러지? 치매인가? 그렇죠? 의미를 해석하고 뭐라 했었지? 해석하고 형성하고 해석하는 거. 저 요즘 치매인가 봐 선생님이. 그렇지? 해석하고 형성하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어떻게? 그렇지? 자, 듣기, 읽기를 할 때는 베르니케 영역이 바로 뭐다?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말하기, 쓰기, 즉 듣기와 읽기는 우리가 전부 다 수용하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수용을 할 때는 바로 뭐다? 의미를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고, 말하기와 쓰기 이거는 표현하는 방식이죠. 표현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할 때는 바로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형성 후, 그렇죠?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 즉 내가 어떤 의미를 만들지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단어를 찾아주는 게 바로 베르니케 영역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는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하는 게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올려놓고 역시 보도록 합시다. 자, 브로카 영역에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브로카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네 번째. 브로카 영역이죠. 그렇죠? 자, 브로카 영역에서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외에, 자,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은 리스트하임 모형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 얘는 공통점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이런 데서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외에 바로 뭐다? 말하기나, 파란색으로 해야겠죠. 자,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앞에서 바로 뭡니까? 리스트하임 모형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다? 사람은 말을 할 때 뭡니까? 발음기관을 움직여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발음기관을 움직이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에서는 그 말하기를 할 때 발음기관을 조정하는 과정을 집어넣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브로카 영역은 바로 뭐다? 자,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단화를 생성하는 역할은 공통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생성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바로 뭐다? 말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발음 기관을 어떻게 움직여라 하는 계획을 브로카 영역이 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쓰기를 할 때는 어때? 손을 움직여서 글을 써야 되니까 이때는 바로 뭐다? 손으로 어떤 형태로 글을 써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브로카 영역이 지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완전히 또 추가된 거죠. 그 다음 운동 영역은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가 바로 이것도 없었던 거니까 빨간색으로 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얘는 바로 뭐다?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손을 이렇게 움직여, 발음기관을 이렇게 움직여 하고 뭡니까? 신경 전달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동 영역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각회는, 그렇죠? 자, 각회는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자, 이때 읽기에서는, 각회는 읽기에서는 바로 뭐다? 시각 형태의 정보를 청각 형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쓰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해서 어떻게?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이것도 빨간색으로 해야 되네. 없었던 걸 일단, 쏘리. 자, 각회라고 하는 영역이 하는 역할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얘는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을 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그렇지? 자, 읽기를 할 때는, 그렇죠? 읽기를 할 때는, 시각 정보를 청각 정보로 전환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쓰기에서는 청각 정보를 시각 정보로 전환을 해서 이거를 통합해서 어떻게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각회가 하는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설명하기 오래 걸리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듣기 말하기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다 적었어요? 다 적었죠? 자, 봅시다. 자, 이 모형에 의거하면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영역. 자, 먼저 일단 첫 번째 듣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기본 청각 영역, 베르니케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듣기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청각 영역에서 그 자극을 수용해가지고 어떻게 베르니케 영역으로 전달하면은 베르니케는 거기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찾고 그를 통해서 의미를 해석한 아까 원래는 리히슈타인 모형에서 했었던 개념 중심부가 하는 역할을 베르니케 영역이 동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그 단어를 찾은 다음에 해석까지도 다 베르니케 영역이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와 달리 말하기 과정은 자, 두 번째. 자, 말하기 과정은 어떻게?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나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이기 때문에 각 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다. 각 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어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이 사실 복잡하고 실제로 문제도 이런 걸 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듣기 말하기 과정, 그 다음 읽기 쓰기 과정까지도 우리가 과정을 전체를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그만한 별표를 하나 쓰고, 그쵸? 자, 바로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에서 우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과정을 사실 다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듣기 과정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기본 청각 영역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밑에 설명을 적어줄게요. 알겠습니까? 즉, 이 듣기 과정을 이제 뭡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뭐다? 바로 외부 청각. 이거 사살표 하지 말고 그냥 밑줄 칩시다. 자, 청각 정보를 기본 청각 영역에서 인식을 하면은 베르니케 영역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고 해석까지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자, 말하기 과정은 말하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그 다음 운동 영역, 됐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이제 해석하면은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렇죠? 의미 형성 후 해당 단어를 찾는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브로카 영역에서 그렇죠? 단어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형성을 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른 기관을 움직여라라는 운동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전달받아서 운동 영역이 어떻게? 영역이 신경 자극을 통해 바른 기관에 지시를 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읽기와 쓰기의 과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읽기는 듣기랑 유사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세 번째 그럼 여기다 씁시다. 자, 읽기 과정. 자, 읽기 과정은 이제 듣기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첨가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듣기 과정은 바로 뭐다? 읽기 과정은 바로 기본. 시각 영역이. 이제 여기서는 사실 시각 영역을 써야 되죠. 읽는 건 눈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영역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는 청각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각회를 중간에 이렇게 거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시 어떻게?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것도 자세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바로 뭡니까? 그렇지? 자, 기본 시각 영역을 통해 그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각회에서 그렇지? 시각 정보를 청각 정보로 변형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은 청각 형태로 단어를 저장하고 있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각으로 인식을 해야지만 베르니케 영역이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베르니케 영역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고 전체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제일 복잡한 게 바로 쓰기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쓰기 과정은 바로 뭐다?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렇죠? 영역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뭡니까? 단어를 찾아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브로카 영역이 뭡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문장이나 발화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 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뭡니까? 문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베르니케 영역은 청각의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브로카 영역에도 청각의 형태로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각 회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청각 자료를 시각 자료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어떻게? 브로카 영역이 그것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운동 영역으로 보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뭡니까? 각 회에서 시각 정보로 바꾼 자료를 브로카 영역에 다시 전달해 보내주면은 브로카 영역이 어떻게 그것을 운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운동 영역에 전달해주면 운동 영역이 바로 뭐다? 신경 자극을 통해서 각 부위에 우리 손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글을 써라라고 지시를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야. 요게 설명이 대충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이 요렇게 정확한 과정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정리를 해봅시다. 그쵸? 자, 베르니케. 그쵸? 영역에서 의미 생성 후 해당 단어를 찾죠. 그러면 브로카 영역에서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각 회에서 청각 정보를 시각 정보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브로카 영역에서 시각 정보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운동 영역이 신경 자극을 통해 얘는 다른 기관이 아니라 손에 지시를 한다는 거죠. 왜? 손으로 글을 써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팔 쪽으로 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외워두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추론식의 문제가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추론하기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부러 얼버무려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를 정확하게 어떤 과정인가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추론적 일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처럼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도 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은 이전의 모형과 달리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뇌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자, 이게 바로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의 의의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한번 끊고 갑시다. 지수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잠시 끊었다가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것도 이제 뭡니까? 주제 통합 지문이거든요. 알겠죠? 2개 지문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 것도 우리가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